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시설은 한 번만 적발돼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건데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네, 방역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또 윤석천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경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병원에 혹시 뭐 의료진 감염은 없습니까? 네, 그 전에 한번 그 대구에서 네. 오신 분이 이제 거주지랑 증상을 속이고 한번 입원하셔서 병원 환자분들 감염과 의료진 감염이 한번 걱정됐었던 적이 예.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추가적인 감염은 없었고 네. 현재 아직까지 환자나 의료진 감염은 없는데 네.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면 네. 언제든지 원내에 환자 발생이 가능하겠고요. 지금은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병원 입구에서 열 재고 예. 어디 아픈 증상이 없나 확인을 하지만은 네. 간혹 열이 없고 증상도 없는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자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나오는 사례처럼 의료진 중에서도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네. 가족 간에 감염됐다가 이제 출근해서 또 원내 감염을 또 시키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도 이제 안전한 공간이 될 수가 없겠고요. 네.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들이 막 실려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격리된 응급실에서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제 다른 환자들하고 섞이니까 다른 응급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또 감염될 수가 있어서 네. 뭐 열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고 의심이 되는 환자는 아예 문 밖에서 예. 살펴보고 따로 이렇게 격리된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야지 다른 환자도 안전하고 또 의료진들도 충분히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코로나 의심 응급 환자를 진료해야지 의료진 감염도 안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항상 방호복을 입고 있는 의료진도 별도로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과 인력이 추가로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로 늘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의료진도 바로 2배로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의료진 방호복 있다가 또 벗고 딴 환자보다 또 방호복 입고 또 환자 보고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예 별도 팀이 있어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많이 올 때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가 가을에 유행하면은 코로나가 아닌데 열나고 기침하고 호흡기 증상 환자들이 폐렴 환자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음압 격리실이 금방 차가지고 열나는 환자가 응급실을 진료를 볼 만한 응급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이제 가을 겨울에 인플루엔자까지 유행하게 되면은 아주 응급실을 비롯해서 이제 의료 이용에 굉장히 큰 혼란이 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많아서 지금부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좀 그동안 좀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어제 400명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오늘은 266명, 200명대로 좀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좀 급증세가 잦아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루 잠깐 주춤한다고 해서 전혀 안심할 수는 없고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증가세에 있고 또 지금 확진되신 분들의 추가적인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났을 텐데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N차 감염이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지 이것이 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400명이 나오다가 200명대가 나와서 200명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 2주만 생각하셔도 하루에 20명, 10명으로 나오던 때에 비하면은 아직 적은 숫자는 아니고 또 이렇게 200명이라고 해도 계속 1, 2주 누적이 되면 2,000명, 4,000명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의료비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또 주요 시설이 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직접 간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이제 감염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피해액도 굉장히 상당히 좀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니까 좀 공포감이 들던데 그래서 266명으로 줄었는데 혹시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를 좀 적게 해서 확진자가 적게 나온 이유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의심되거나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말에 이제 선별검사가 많이 문을 닫으니까 나는 진짜 꼭 이번 주말에 받아야 되겠어 그런 분들은 받지만은 가면 이제 대기 시간도 길어지니까 아유 뭐 월요일 날 가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사 수가 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네. 월요일 통계 조금 적게 나오는 수가 그동안 좀 있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요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 전 평론가님, 네네. 이 지금 주말에 이렇게 이제 확 늘어나면서 네네. 혹시 뭐 주변에 상권을 좀 다녀봤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철저히 지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는 일부러 한번 돌아왔어요. 네. 근데 뭐 보통 어제 한 8시 반 정도에 갔었는데 그때가 되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사실 야외에서 이 호프 마시는 분들이라든지 식당도 좀 손님들이 꽤 많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뭐 거의 산하더라고요. 네. 짐 자체가. 음. 그만큼 뭐 지금 2차 그 히트 그러니까 WT에 대한 공포감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거리를 돌아다가 보면은 과거에는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도 했는데 예. 지금 뭐 거의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예. 뭐 개인 방역들의 열심히인 것은 제가 어제 눈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이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병상 문제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금 병상 여유, 중증 환자의 병상 여유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은 60-70% 정도 아직 네.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경증 환자들, 그러니까 발생한 모든 환자들은 일단 다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는데 일단은 그 경증 환자분들을 좀 빼고 또 중증 환자를 받으면은 아직은 여유 병상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1,500개 정도 그리고 중환자실 한 300개 정도 있다고 보게 되면은 그동안 통계를 보면은 확진돼서 나온 환자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중증, 그러니까 예. 산소 치료가 필요하고 꼭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 또 산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평균 입원 기간도 한 23.7일,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하셨었는데 지금 뭐 약간 여러 치료제가 나와서 좀 입원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겠지만 좀 그걸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특히 이제 고령자 감염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2주 정도 누적이 되면은 중증 중환자 병상이 다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보내고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숨찬 환자들만 입원시킨다고 해도 한 이렇게 500명 수준으로 2, 3주 지나게 되면은 이제 병상이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400명에서 지금 잠깐 또 200명으로 내려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그동안 보면은 이렇게 200명에서 금방 또 뭐 100명, 10명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뭐 200명, 100명 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속도는 빠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또 중간에 또 한번 증가하기도 하고 해서 이 감소세가 계속 오래되고 또 중간에 또 재증가를 하게 되면은 병상 수는 결국 한 1, 2주 내로 차고 만약에 1,000명씩 발생한다 그러면은 한 1주 만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발생 수를 최대한 지금 선에서 저지하고 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 가장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되는지 모르는 이 깜깜이 환자.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22%에 달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특별히 없고 또 있어도 가볍게 있거나 또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할 때 열도 재고 호흡기 증상도 체크해서 확인을 하긴 하지만은 그중에 일부는 무증상 감염자도 얼마든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파주의 스타벅스 사례처럼 좀 멀리 앉아 있었고 또 장시간 오래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네. 됐고 예. 또 강남의 어떤 할리스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을 타고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보고 같이 있게 되면은 누구든지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특히 이제 공기가 잘 순환이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밀집해서 모여 있다. 이러면 거의 뭐 감염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커피숍과 같은 유사한 밀폐된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환기도 잘 시켜놓고 잘 소독도 시켜주고 이런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데요. 예. 또 최근에 또 어떤 사례는 아파트에서 이제 서로 친하지 않은 이웃인데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감염되신 사례가 있고 예.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장 의심했는데 아. 네. 손 접촉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엘리베이터를 그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안 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타고 내리면은 그 사람이 또 마스크를 벗어서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큰 소리를 하게 되면은 한 당분간은 그 안에 비말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지만 누군가 타고 내린 다음에 바로 마스크를 안 쓰시고 타게 되면 바로 또 걸리실 수가 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지 그렇군요. 말까요,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탄다고 네. 해도 예. 나 혼자 화장실 간다고 해도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셔서 그 안에 예. 남아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비말에 노출된 가능성마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런 장소에 노출되지 않고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백병원의 경우에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혹시 의료진의 이 확진으로 인해서 의료에 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곳이 있거나 그런 걱정들은 없을까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건너 한 군데씩 네. 응급실 폐쇄가 되니까 환자들이 이제 응급 진료를 못 받고 굉장히 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도 이제 주요 대형 병원이 확진자가 다녀가면은 당분간 거기를 폐쇄하고 방역을 하고 역학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용을 못 한다든지 또 의료진을 통해서 또 이제 의료진이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바로 이렇게 직접 되는 감염 사례는 없지만 같은 의료진들끼리는 뭐 이렇게 환자 안 볼 때는 좀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예, 부분이기 예. 때문에 같은 의료진은 이제 한 명이 감염되면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병원도 안전하지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폐쇄가 되면은 의료가 마비가 되고 중지되는 그런 또 심각한 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께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현재 이제 강화된 2단계를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네, 네, 오늘 그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네, 빨리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조금 늦으면 조기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네. 혹시 교수님은 대한감염학회의 그 빨리 해야 된다는 그게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비율을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자 확진자가 증가할 것인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네. 아니면 지금 200명 선에서 계속 그냥 유지하다 감소할 것인가 어디에다 이렇게 거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1000명으로 증가했네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이제 늦은 겁니다. 늦은 거니까. 예,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통계는 1, 2주 전에 발생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염돼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1, 2주 후에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박처럼 걸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정부도 이번 주 상황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과 네. 학회에서 네. 내과 감염학회에서 이제 한 얘기가 보고 결정할 때는 늦는다. 늦는다.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0명 늘었네 해서 그때 할 때는 이미 2000명 정도 네. 증가한 상태에서 1000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보다 좀 효과적이고 우리가 뭐 가성비라 그러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방역 효과가 높은 거. 그러니까 뭐 10명 이상 모이고 전면 뭐 금지하는 거 이런 예. 거보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서 지금 여기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3단계까지의 강력한 효과는 아니지만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이 기대되는 게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 잘 하고 또 무엇보다 국민들이 2단계라도 잘 지켜주시게 되면은
지금 감염 확산세를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방역 수칙 준수도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좀 피로도도 있고 예. 긴장이 좀 느슨해져 있고 좀 심각성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라든가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거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고 격리하고 이런 것이 뭐 정치적인 목적이다. 나는 이거 방역 수칙을 안 따르겠다. 뭐 검사 안 받겠다. 뭐 난 안 걸린다.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서 그런 분들께 어떤 방역 수칙 준수가 예전 같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지금 오늘 방역 수칙을 얼만큼 잘 지키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 2주에 확산세를 결정지을 수가 있겠고 지금 3단계를 할지 말지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틀리더라도 일단은 확산이 된다는 걸 가정하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예, 무엇보다도 전 국민들께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다 같이 깨닫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이거는 뭐 거대 여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거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은경 질병본부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를 잘 해주셔야 예,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의료계 쪽에서는 이 3단계로 좀 선제적으로 빨리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문제는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3단계로 이제 격상이 될 경우에. 3단계로 간다 그러면 모든 경제 활동, 모든 활동 자체가 거의 멈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뭐 10인 이상 모임은 전부 다 금지되는 거고요.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중위험 시설까지도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영화관이라든지 공연, 전시, 뭐 헬스장, 사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부 필수 시설 같은 거 연다고 하지만 9시 되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유럽이라든지 예. 미국 사례에서 사실은 뭐 3단계 거리 두기를 갖다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우리나라랑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지만 그렇죠. 유럽이라든지 그 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뭐 유럽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수준, 두 자릿수 이상, 뭐 30% 이상 뭐 그 어떻게 보면 수직 낙하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3단계 거리 두기는 거의 뭐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네. 지금 뭐 추석 명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네네네. 있는데 네네. 뭐 여당에서 추석 때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뭐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네네네네. 알려지고 있어서 네네네. 이런 이동 제한까지 취해질 경우에는 뭐 더 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뭐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3단계 거리두기가 만약 그때까지도 예, 예. 이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고 가정할 때는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엄청나겠죠. 왜 그러냐면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파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추석 명절 때 뭐 비즈니스를 해서 예, 장사를 이때가 해서 1년을 대목이죠, 먹고 산다라고 사실. 하는 예, 분들이 예. 많은데 뭐 한국 경제에 뭐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밖에는 얘기는 못할 겁니다. 네. 네네. 교수님, 그 3단계 조건이라는 것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2주 동안 계속돼야 되고 네, 네. 또 2배로 늘어나는 게 일주일에 2번 정도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법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뭐 정부가 하려면 꼭 그 규정을 다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어떤 판단을 할 경우에 3단계로 올려야 되겠다. 네,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이미 한 가지 조건은 지금 우리가 맞추고 있는데 그렇죠. 더블링이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더블링이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그렇죠.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금 더블링은 아니지만 계속 조금씩 100명씩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더블링은 아니거든요. 네. 200명에서 400명이 돼야지 더블링인데 300명, 500명 그러면 약간 2배가 못 미칠 정도의 증가는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더블링이 됐다 그럴 때 또 이미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세 더블링은 약간 2배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너무 지금 느슨해져 있고 전혀 2단계가 효과가 없다, 먹히지 않는다 이러면은 과감하게 3단계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른 부처들
범부처적인 협조에서 특히 뭐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조금 좀 너무 강한 조치는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움직임도 있고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외식 쿠폰이라든가 뭐 여행 상품권 이런 것도 네.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예, 뿌리고 예. 이런 게 그렇죠. 부처 간에 약간 또 이렇게 불협화음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무엇보다도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이런 거리두기 강화 정책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잘 경청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관계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범부처적인 협조를 총리하에서 전부 범부처적인 협조와 또 필요성을 또 설득한 다음에 또 국민에 대해서도 지금 이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용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만약에 한다면 필요하다면은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그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료계도 조금 서로 다른가요? 방역만 보게 되면은 뭐 3단계가 필요하죠. 방역만 보게 되면 감염병 차원에서만 본다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피해에 비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는데 9명이 모였다. 그런데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뭐 4-5명이 감염됐는데 그렇게 많다. 그러면 사실 또 3단계의 의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3단계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방역 수칙 자체보다 이것이 주는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심각성, 지금 심각하구나. 마스크 잘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주는 이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국민들이 3단계 발령이 안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각하고 2단계지만 심각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 착용하고 그래서 진짜 요번에 잠깐 200명대로 떨어진 것이 최근 일주일간에 국민들이 진짜 열심히 하신 성과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낮아지게 된다면 굳이 이제 3단계를 발령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지금 200명이 내려가는 추세인지 잠깐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 나올 게 이제 내일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내일 또 다시 급증을 할 건지 요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이 뭔가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 의료계에서는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동안 쭉 우리가 이태원 클럽발 네. 해서 중간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한번 중간에 한번 대규모 발생을 한번 저지해서 10명, 20명 이하로 잘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뭘까? 네. 아마도 7월 말, 8월 초 요때 조금 뭔가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왜 그때 국민들이 방역 수칙 준수가 좀 소홀해졌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가게 되면 뭐 할인해 준다든지 또 외식을 많이 해야 뭐 많은 쿠폰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속 뭐 어떤 만남을 하게 되고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여행을 가게 되고 이렇게 좀 직접까지는 않더라도 시그널을 이제 가도 되는 건가? 외식을 좀 많이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좀 오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게 아닐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어떤 일상생활을 그 조화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외식 산업이라든가 또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만약에 쿠폰을 준다고 해도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외식 업체한테 지원해 주면서 대신에 테이크아웃 포장이라든가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한 30-40% 싸게 해줘라. 그 대신에 할인한 것은 우리가 외식 쿠폰으로 업체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소비자가 그 매장에서 먹는 거보다 조금 배달해서 먹는 게 좀 더 싸네 그리고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거를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좀 싸게 먹는다 그럼 그런 식으로 또 장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장르도 약간 디테일해서 이제 방역을 조금 지키면 더 장려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 지금 네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지금 얘기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정부에 돈 주니까 나가서 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방역하고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사회의 중산층 이하의 분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는데 이분들은 뭐 일자리가 당장 사라져 버릴 테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 재난지원금밖에는 없겠죠. 만약에 올스톱이 된다 그러면 경제생활이 올스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뭐 생계 수단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그거는 외부 지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예. 2차 그러니까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논란이 됐었지만 네네네. 누구한테 네네. 얼마나 주느냐. 네네. 지금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갖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줬을 때 상류층 분들은 좀 잘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갖다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축 성향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이 뭐 중산층 이하는 어려운 말로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당장 이제 뭐 필수품들 갖다가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 받는 족족 쓰니까 그게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고려한다고 보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사실은 재정 부담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또 효과도 더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뭔가 방역에 더 국가가 훨씬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좀 있는데 물론 서로 갈등 요인은 아니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예, 그 얼마든지 방역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소비 쿠폰을 주게 되면 이 쿠폰을 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밀접 접촉을 유도하면서 쓰게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방역을 해야지 쓸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나 배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거나 또 소비자를 직접 주는 것보다 업자한테 직접 주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방향을 조금 유도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이 경제라는 말이 계속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계속 누적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 직접적인 의료비도 문제고 확진자로 생기는 어떤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산업기관이 폐쇄되면서 거기가 마비가 되게 되면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치게 되는 경제 손실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경제 피해 어떤 공공기관이 마비되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최대한 막아서 그 절약한 돈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쓸 수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방역을 잘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서 어떤 방역과 경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향으로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인 설계를 잘 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분들 많이 지원해주고 또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꼭 직접 가서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다닥다닥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공연계도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굳이 공연장에 안 가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를 즐길 수가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충분히 방역을 더 강화하면서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뭐 아무래도 2차 재난금 지원이라는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네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은 그 충격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뭐 경제 성장률을 좀 더 낮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OECD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예. 더블히트 그러니까 2차 팬데믹 현상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경제를 갖다가 2.0% 마이너스 2.0% 성장률을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싱글 히트일 때가 0.8%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전망치보다도 거의 2배 이상 하락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하늘이라든지 오늘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한 1.0%라든지 뭐 마이너스 1.8%까지 하는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 교수님 말씀에 따라 방역이 곧 경제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그 성장률 전망치가 1등을 한 이유도 K 방역의 사실은 덕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 자체도 뭐 지금 같은 어떤 좋은 전망, 나름대로 좋은 전망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 그렇다면은 뭐 여야가 이제 좀 의견을 뭐 모아가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상 기준을 놓고도 조금 얘기가 다르고 네네. 또 당정청이 회의를 했는데 네. 당분간 좀 보류하자, 뭐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여야 공이 일단은 뭐 그 지급에는 공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쪽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가닥을 붙인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는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약간 뭐 논의가 있지만은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별 형식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왜 그러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로서는 뭐 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 지원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본다 되면은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들을 갖다가 특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이번 주 정도를 보고서 아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령 뭐 확진자가 폭증한다 그러면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확진자가 주춤하면서 경제 생활에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2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영국의 면역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 코로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이제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요. 우리가 가장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실험했을 때는 백신을 놔주고 피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생겼다. 아, 효과가 좋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바이러스가 왔을 때 안 걸리느냐? 요거는 사실은 조금 하기 어려운 실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일부러 준다는 것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에게 백신을 주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주입했을 때 안 걸리더라 이런 실험은 있지만요. 그래서 아마도 백신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 물론 이제 안 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하게 이제 앓고 지나가는.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거는 이제 합병증은 안 생기지만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우리 사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예, 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또 종식될 수도 있죠.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종식됐다고 해도 계속 뭐 해외 전 세계가 다 같이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해외 유입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백신 역시 열심히 맞으시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방역 수칙, 그러니까 대중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걸리더라도 아주 중환자, 중증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백신 맞고 위생 수칙 잘 지키시면서 지내시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호흡기 바이러스 속에 살고 있거든요.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바이러스들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또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축의 하나의 바이러스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